윤석열을 내쫓는 날이죠. 그렇죠? 식물총장으로 1년 내내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징계의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식물총장 갖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게 그날이 쉽게 안 왔어요. 왜 행정처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법으로 2번, 3번씩 오뚜기같이 살아나는데 기어이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날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돼서 본인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리고 취임할 때도 국민께 약속했던 검찰 개혁 완수의 날이 와서 월계관을 반드시 쓰고야 말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는 본인이 주어로 돼서 그렇게 오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장관직을 내놓았지만 후임 장관이 와서 그 일을 성취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쫄르고 압박하고 반발을 하다가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다 이제 청와대가 사의를 생각보다 빨리, 본래는 대통령 노 1월 초에 이 징계 의결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1월 초에 꽃가마를 태워서 내보내려고 공수처 설치하는 거,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지지율은 빠지죠. 민주당 지지율 빠지지, 본인 지지율 빠지지, 4월 선거는 당을 앞당겨 오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추미애 신경 써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은 제 3자 입장에서는 같아요. 검찰 개혁이 와가지고 제대로 윤석열을 몰아내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 독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추미애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몰아내는 데서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구치소와 541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방기했던, 이거 직무유기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NGO 단체에서 한번 이거 옛날에 말이죠, 이 IMF가 왔을 때 IMF를 방치 못한 죄로 영창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서 우리 국내에서 단일시설에서 500여 명의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인 일이에요.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 구치소 같은 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워닝들이 충분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 방기 아닌지 한번 이거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또 실패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이를 또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나경원이 피의 사실 유포를 누가 했어요? 추미애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내가 보고받고 있는데 죄가 좀 된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국회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가 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 수사를 누가 했는데요? 이성윤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수가 무려 1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13건 전부 다 이성윤이가 전부 불기소 처분했어요. 자, 이러니 추미애가 지금 여기저기 걸린, 나경원 의원 법률가 아니에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법률가니까 이거 추미애와의 연계,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경위로 이 재탕, 3탕, 4탕까지 쳐가지고 불기소 처분했는지, 여기에 추미애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27일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을 끄는 것이다. 진실의 승리,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도 안 되는 사건이면 이성윤마저도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했겠느냐. 저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빼는 정권이네 민주당과 추 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서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누가 배후에 있냐? 누가? 추 장관이다. 누가 그 순회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저와 이 정권이 카르텔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다가 실패하고 징계마저 법관의 양심 앞에 무력화된 이 정권이 이제는 버젓이 검찰총장 탄핵을 꺼내들고 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사법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인사권, 징계권 남용이 1단계, 공수처가 2단계,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 그래서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질서 장악의 본격화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미애는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3연패, 또 나경원 또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문바들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문자 공세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청와대 청원란에 윤석열 총장 탄핵하라, 이런 청원을 올려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여전히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윤 총장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연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올린 글에는 빨갱이 타령인 지겹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어제는 댓글에 올렸냐면, 이승환 빨갱이 놈,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노래나 똑바로 해라. 어린 놈이 나라를 망쳐먹는데 끼어들지 말고, 요런 비판이 달리니까 요거를 갖다가 본인이 캡처해서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놈의 빨갱이 타기는 지겹지만 어린 놈으로 보였다면 고마워.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 수 없는 참, 이 표현의 자유, 이 예술인들도 호불호 분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맥락하게 이미 법적 근거도 다 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이승환, 이건 이념적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갱이 같은 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비판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 이 효력정지 결정이 내린 날에는 뭐라고 페북에 올렸느냐?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라면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25일 날에는 또 올렸어요. 우리는 승리한다, 꺾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이념이 그야말로 편향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행정법원의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6일 날 조선일보에 칼럼 하나를 썼어요. 법원의 윤석열 결정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폭주하는 권력을 사실과 법리로 판단한 법원이 막아섰다. 검찰 독립성과 법치는 누가 훼손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아주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여러분들께 한 5분에 걸쳐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예. 힘겨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코로나 감염병이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엄, 자존, 공존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한 해였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이른바 운동권 독재 세력에 의해 허물어진 일이었다. 독선적이다 못해 광기의 양상으로 까치 치달린 추미애 장관과 그 동조자들의 행태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하는 개탄 속에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던 건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거침없는 권력의 기세 앞에 어떤 호소도 분노도 저항도 무력해 보였다. 이 폭주하는 권력을 법원이 막아섰다.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을 총장을 해임하는 도구로 전행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행위라는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준열한 판시가 그 시작이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한 임정희업 서울중앙지법 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홍승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목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3명의 이 법관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정희업, 그다음에 홍순욱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 무너져 내리는 검찰 바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중 홍순욱 판사의 결정문 내용을 읽어보았다. 누가 보든 편드는 결정이 아니었다. 그 한 사례로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는 검찰 전체의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 수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이 공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용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일체의 가정 주관적 주장, 애매함을 배격한 채 사실관계와 법리에만 기초한 판단이었다. 신문진영의 라디오 진행자 김호준은 이를 두고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사법부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판결들로 일단락된 추미애 윤석열 대립 사태는 비록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긴 했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전해주었다. 근본 사태는 검찰이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 시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개혁의 주체는커녕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코미디 같은 것이었다. 이 사태는 또한 검찰의 독립을 지금까지 정치권이 주장해온 제도개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검찰을 포함해 정치적 상호작용의 중심에 위치한 권력기관이 그 어떤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정치 권력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은 세계 주요국의 역사가 웅변하는 사실이다. 당장 근본 주윤 사태는 검찰이 책임있는 독립을 제도화한 검찰 인사, 감찰, 징계 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악한 공수처법이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권력기관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검찰의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개혁에 앞서 검사 개개인이 내면화한 책무성과 소명의식, 이른바 규범성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검찰의 실질적 변화의 시작과 끝은 그 어떤 외생적 제도개혁에 앞서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검찰 자체의 개혁을 넘어 검찰 문제의 근원인 정치적 후견주의의 개혁에 기여할 것이다. 기득권 집단인 검찰 성원들에 의한 이러한 내생적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근본 사태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 검찰의 2천여 구성원들, 심지어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일원들까지 하나가 된 모습, 그리고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들은 이러한 변화의 희망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굳건히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여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이러한 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정말 이 제3류 코미디 같은 것을 지금 벌려놓은 것이 정부 여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생각과는 달리 레임덕이 상당히 빨리 왔다. 이런 위기의식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중대한 어려움에 장애에 봉착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벗어날 수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든지 국면 전환을 하고 뭔가 새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이 바뀌는 것 같고는 사람은 그야말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대에 따라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또 실망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망의 대주인공이 지금 추미애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허기야 이미 장관직에 오를 때부터 실패가 예정된 수순을 걷고 왔어요. 왜냐하면 장관직에 앉자마자 조국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고 그 하나의 수단이 검찰 개혁이라는 카드였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실패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미애는 취임 일성이 내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다시피 해서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검찰 개혁,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했으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정권체 탈환에 실패할 것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재집권의 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잘못됐어요. 그 수단이 뭡니까? 추미애가 쓴 잘못된 처방이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감찰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은 가능하다면 쓰지 않도록, 그래서 쓸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 수사지휘권인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추미애가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수사지휘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 때문에 본인 스스로 쥐구멍을 받게 됐고 망하게 됐어요. 이 망하게 된 조짐은 이제 1년 내내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추미애가 내년 연초가 되면 아니면 빠르면 내주 초에 경질될 것이다. 원포인트 개각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결정이 됐다.
후임자 지금 검증 제대로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빠져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용구 차관을 지금 느닷없이 채용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친보파의 대가를 뽑아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그런 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이용구까지도 말하자면 잘려야 된다. 이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어떤 일을 또 저질렀느냐. 이용구 차관이 지난번에 폭행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운정 중이었다. 아파트 도착하기 직전에 폭행을 가했다. 이게 그 다음 손님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 목덜미가 빨갛게 그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가법 대상인데 특가법 대상이면은 이번에 차관의 임용이라도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사 종결됐어요. 근데 내사 종결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내사 종결할 때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원 서류를 써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벌 불원 서류를 기사가 쓴 게 아니에요. 기사가 쓴 게 아니고 서초경찰서에 갔는데 기사가 내가 이런 걸 잘 못 쓰겠다. 사실 뭐 이런 걸 써본 사람이라 쓰지 누가 잘 압니까? 저도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생소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사가 이거 잘 쓸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좋으냐. 그러니까 경찰이 대신 써줬다고 그래요. 경찰이 대신 써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경찰이 보조로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말로 해주고 옆에서 불러줄 수는 있어도 경찰이 자필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는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서초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기사가 잘 못 쓰겠다고 그래서 잘 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좀 써주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은 기사가 직접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로 기사가 잘 쓸 줄 몰라서 그냥 직접 써준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왜냐하면 사고는 지난 11월 6일 날 발생했고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은 11월 3일 뒤인 9일 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 출동한 이 경찰은 특가법 위반이다 라고까지 그리고 이 폭행 장소 이런 거 제대로 보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고했다라고까지 확인돼요. 그런데 이거가 3일 뒤에 바뀌어졌는데 결정적 계기는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용구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서 합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이 법률 박사하고 법률을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하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박사인 이용구 차관이 불러줬겠죠. 요렇게 해야 내가 특가법 이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술도 사실과 다르게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처벌 불원한다는 서류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 마무리로 돈을 준 거예요. 말이 좋게 얘기해서 합의금이지 이거는 뇌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뇌물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단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 합의를 통해서 이 형사처벌을 면하잖아요. 그래서 합의처벌의 그 핵심 내용인 이 돈 가지고 말하자면 매수한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용구 차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절름발이 차관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잘라놔야 된다. 그런데 이 차관을 넣은 이유가 바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추미애가 얘기한 현 정권이 얘기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는데 이제는 이 추미애도 이용구도 전부 다 쫓겨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음주 폭행 사건이 이루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검찰 내부 또 어떤 인사가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아마 취재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의 기획 취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도 보면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중요 고위 간부들이 바로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 세탁을 했어요.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요 자기 소속기관에 이 음주 내용을 갖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검찰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신분 세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짜 신분을 대가지고 자기 소속 기관 즉 검찰에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게 됐고 나중에서야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 버려가지고 경징계로밖에 끝나지 수밖에 없잖아요. 시효가 끝났으니까.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둘 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의 차장검사인데 이 차장검사 2명 다 과거 6년 전에 범죄 전력이 최근에 발각이 됐는데 왜냐하면 고위 간부로 승진을 하려면 상당히 신원조회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6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간단한 경고만 갖고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장검사 하나는 구두 경고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서면 경고를 받는 선에서 끝이 났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징계효가 경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경징계를 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보직에는 진출할 수 없게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 두 사람들은 친정권 코드로다가 수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애완견 검사가 된 것이죠. 아무런 보직상의 불이익도 없이 차장검사로 전부 다 승진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보직을 거치면서 다른 동기들보다도 이제 더 빨리 승진하고 있고요. 이제 1월 달에 또 다시 승진 인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보직 인사가 있는데 이때는 더 큰 중요한 자리로 영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검사 한 명은 이성윤 주검장관장의 대학 직계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인데 올 6월 중앙지검에서 대형 금융사건 초기 수사를 쥐하면서 여권 로비 의혹을 몇 달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다른 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 금융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은 저도 이 실명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또 위반으로 또 누가 또 이 고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참고로 또 다른 중요 금융사건이라고 하면 옵티머스 라임 중에 하나인데 라임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지금 현재 라임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대학 직계 후배잖아요. 경희대 법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장검사는 최근에 지난달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댓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가 이 차장검사의 부하검사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질책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장검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추 장관 비판글을 올린 부하검사를 질책하는 것은 악의적 소문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학 직계 후배 이 차장검사는 오래전 일로 적발 당시 개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조직에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던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추미애 애완견들이 추미애가 잘려나가면서 일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사를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미애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측근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깔아뭉갰다고 하는 많은 비판과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수사망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지금 검찰 내부에 비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중대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와 윤석열. 이 윤석열은 잘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미 대검 차장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부분적으로 밝혀졌어요. 물론 추미애가 얘기한 것 중에 본안 심리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전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하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경위 작성 방법과 그 경위에 대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행정법원에서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방해, 부당하다는 등 이유가 없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감찰 개시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보면 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널A 사건 수사가 방해된 거, 이것은 소명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총장 수사 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는데 그래서 소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명 자료만 가지고서는 현재 제출된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징계 절차 잘못됐다. 이런 건 뭐 당연히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도 이번에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이 배척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지금 일을 저절로 스스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상당 부분이 추미애한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판단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미애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법원 안팎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8일 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을 딱 점 찍어 놓고 바로 사퇴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장애 요인과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 다시 얘기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추미애의 징계 조치가 기각되니까 이제는 법원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여권 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발 이러한 이 압박 수단들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1월에 딱 시행이 되게 될 정도로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한 대여섯 가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이런 직접 수사권을 대대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를 지금 여권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수처 지금 현재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예정된 수순대로 연말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빨리 작동이 돼서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여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인 이 개편을 통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완결고리를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방역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지금 방역이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는 저희 같은 이제 60대 이상들이 아날로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이 코로나 3단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1200명대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아날로그식 수단이에요. 그저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요거 하나밖에 정부가 내세운 게 없어요. 과학적 디지털식 처방은 뭡니까? 바로 방역 백신이에요. 이 백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미 방송에서도 빨라도 3분기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일찍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2분기에 백신이 일부 들어오고 600만 도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분기가 돼서야 1000만 도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되니까 3분기에 들어와서 집단 면역이 되려면 70% 이상의 국민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민이 70% 이상 방역을 하려면 최소 1억 도스가 들어와야 돼요. 1억 회분이. 왜냐하면 한 사람당 2번 맞아야 항체가 형성된대요. 그리고 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2달 정도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늦어도 10월 달까지 우리 국민의 70%가 2회 접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1000만 분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1000만 도스인데 1000만 병을 가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00만 명을 백신 접종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어요. 한 병만 맞아 갖고는 안 돼요. 1인당 2병을 맞아야 돼요. 2병. 그러니까 1000만 명분 플러스 1000 도스. 그 다음에 600만 도스 하면 1600만 도스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800만 명 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70%가 되려면은 5500만이니까 7호 35, 7호 35면 거의 4000만 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8000만 도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까지 들어와 봐야 1600만 도스니까요. 1600만 도스는 8000만에 얼마입니까? 20%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빨라야 3분기에 좀 도입이 돼서 접종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맞을지 모르겠다 했는데요. 접종 집단 면역 70%가 맞으려면 연말까지 가도 될까 말까하다. 이런 이 부정적 평가를 제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장애인이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직접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한테 3단계가 넘어가면 3단계로 넘어가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꼭 3단계로 설정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종합적으로 국정 실패에 대해서 이 검경 갈등 문제, 추미애 문제를 포함한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을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내주 월요일 날 수보회의가 있잖아요. 수보회의 석상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밝혀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지금 현재 1차 개각이 끝났는데 그 여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2차 개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원포인트 개각하고 나면 이제는 이번 사태에 관한 책임이 추미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가장 큰 책임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노영민이다. 노영민이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노영민 책임론이 갑자기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노영민이 벌써 잘랐어야죠. 예. 노영민이 왜 안 잘랐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충북지사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어서 내려가면 충북지사 못 나오잖아요. 나와도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꽃가마 돼서 내보내려고. 지금 추미애도 왜 안 내보냈느냐? 책임지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누구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꽃가마 태워서 보내려고. 그 추미애는 한동안 서울시장과 총리 대선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정계를 떠나라 된다라는 여론의 그 질타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저는 추미애한테도 당부드리고 정부 여당한테도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추미애가 무슨 대권은 관두고 정계를 떠나야 될 이제 마지막 절벽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2차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변창흠이가 지금 문제예요. 변창흠이가 지금 현재 정의당까지도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개각과 관련된 여론의 외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세 가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 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악역을 담당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또 이 악역을 담당하고 나선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가만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뭔가 일을 찾겠다. 담벼락에 한 자를 남겨놓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임종석이가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나서게 된 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사건과 같은 그런 불행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할 일을 찾겠다. 요렇게까지
지금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지금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와 양정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양정철, 임종석 이 세 사람이 뭔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기국면 3대 장애, 중대 국면을 벗어나야만이 내임덕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덧붙인다면, 이번 징계에 의해서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인용 사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적 하자를 결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최태형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태형 변호사는 이 박선기 장관 때, 박상기 장관 때 임명이 됐어요. 임기 3년의 징계위원회에 의촉이 됐는데, 이번에 사퇴는 하지 않고 아예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한테 완전히 찍혔을 것 같아요. 사법연수원 22기인데 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최태형 징계위원회 위원이 사퇴는 안 하고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돼야 되는데, 불과 4명인데 1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기피가 신청이 돼 있으니까 참석을 못 했잖아요. 3명만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의 운영 규정 절차를 일탈했다, 위반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 윤석열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태형 변호사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징계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얘기하는 이런 징계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징계위원직은 고수하면서 징계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최태형 변호사가 가장 큰 신의 한 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기피 신청을 대대적으로 4명까지 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전략도 굉장히 주의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런 걸 보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 3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 개편과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국면을 김경수, 양정철, 임종석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맨 전면에 서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깃발을 들고 뛰어가고 있지만은 지나친 붕어빵 행세로 해서 여권 내 강경 문파로부터 또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한 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요, 제가 보기에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다.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OECD 37개국 중에서 제일 무방비 상태 34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영국에서는 변이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 발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긴장 국면으로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국에서 발견된 이 변이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이 감염률이 무려 70%나 훨씬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변이된 이 코로나 발생 국가는 17개 국가에 이르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 아일랜드, 아시아에서는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그래서 이런 데는 가능하면 아주 불급한 이 경우에는 여행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런 아프리카 대륙, 호주에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완벽하게 제2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1국면이 기존에 나와 있던 6가지 정도의 바이러스균이 종류가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 변이된 형태를 통해서 이 전염 감염 확률이 70%나 높기 때문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한국에는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말은 아직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각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의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일주일째 매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현재 2.5단계의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인데요. 요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그래서 27일 오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2단계는요, 28일 날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격상 여부를 빨리 시급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요, 정말 안이하게도 이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백신을 미리 들어올 필요가 없다. 희생당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희생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보고 나서 우리는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가을이 돼야 그저 조금 입에 침이라도 바를 정도로 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 1600만 도스가 들어오니까요. 이 접종 가능한 인구수로 따지면 불과 한 800만 병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을 맞아야 돼요. 두 번을. 그래서 1600만 도스가 들어오면 둘로 나누면 800만 명밖에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500만 기준으로 따지면 20%도 안 되는 그저 한 15, 6%밖에 국민이 접종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큰 이 그룹 집단으로 따지면 집단 면역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가고 그 이후 그러니까 2022년이나 돼야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면역이 우리 국민들은 확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집단 면역을 가려면 우리 국민의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즉 백신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평균 정도로 보면 한 70%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의 이 감염대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 가을 이후에나 코로나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는데 백신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현 정부가 과연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백신의 안정성만을 계속 문제시 해가지고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26일 어제 오후에 시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이 주간 단체가 비정규직 공동행동, 그 다음에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일종의 진보 좌파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차량 한 200여 대, 24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 시위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도 혼잡했지만 그야말로 이 코로나 감염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빠져 있다. 이 경찰에서 억지를 했지만요. 그리고 이 관계 기관에서 어제 그 집회를 전부 다 불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야권에 있는 보수단체가 이런 차량 집회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회적 범죄니까 강력하게 최고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이 집회에 관해서는 현장 경찰에서 막기만 했지 대단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동안의 경찰들이 야권 집회에 대해서 썼던 것과 같은 강압 조치는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현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기업 측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법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기업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법은 처리하라. 이런 요청이 경영주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 계층의 단체들에서는 이 기업처벌법 반드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거 금지시켜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강행했다.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이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누구죠?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신복입니다. 경희대 법대 후배죠. 이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집단 코로나 이 감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난 23일 날 중앙지검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차 접촉자 21명, 2차 접촉자 49명이 자가 격리 조치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언론에 상당히 뒤늦게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된 이런 상황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다 보니까 사실 실세잖아요. 이런 내용은 웬만한 것은 이건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개 정보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동부 이 구치소에서 있었던 집단 이 감염 사태 500명이 넘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 발표를 했는데 왜 중앙지검만 발표를 안 했는지, 이것도 이성윤이가 어디다가 백을 써서 이걸 안 한 건지, 이것도 좀 경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일인데 오늘이 지금 이제 27일이잖아요. 사나흘 동안 도대체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센 기관장 밑에 있는 이런 이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보도 안 한 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추미애, 이성윤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추미애한테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1차, 2차 접촉자 총 합치면 60,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어제 다행스럽게 1차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밀접 접촉자 10명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되는데 지난 24일 날 그래서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접촉 결과를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대요. 다행히 모두 음성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28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 27일 날 내일은 하루 쉰대요. 내일이 아니죠. 이제 뭐 날 새면 하루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윤석열 총장은 25일, 26일 계속 출근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출근을 안 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죠. 뭐 이 정도는. 예.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최고의 선물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정직 처분한 거, 이거 효력 중단시켜라. 그래서 컴백했잖아요. 그러면 컴백을 불러낸 4가지 결정적 이 국면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맨 처음에는 평검사들 100%가 추미애의 이러한 강제적인 직무 배제 조치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집단 성명을 쭉 발표했잖아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그 다음날 25일부터 6일 만에 전국 59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완전히 거의 99.9%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과장급 12명이 12명 그리고 또 이 법무부의 경우에는 차관은 아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장관 결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찰의 만장일치로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법원, 그러니까 조미연 부장판사의 수은이에요.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력을 중단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이 홍순욱 판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 이 4가지 때문에 결국은 꽃가마를 타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날, 그러니까 24일 날 밤 10시경이죠. 제가 시간도 10시쯤 될 거라 했는데 우연히 10시에 딱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7, 8가지 이유를 쭉 댔습니다. 그 사전에. 그러니까 24일 날 오후에 이거는 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분석해 낸 것이 지금 언론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로 압축해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와 이 언론에서 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종합 정리한 거와 과연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왜 이렇게 추미애는 사전 사퇴를 했느냐? 그것은 법조계의 평가가요, 기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절차서부터 삐끗하는 바람에 법무부가 완전히 완패했다. 기본 절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도 절차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 합법성을 제일 잘 따져달라, 공정성과. 그런데 이 절차를 안 따졌어요. 그래서 징계의 소집서부터 징계위원회 선정,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을 할 때 있어서 기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폐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절차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징계 결정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안에 가더라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정욱 부장판사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미애는 패자로 딱 낙인 찍혔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추미애, 2차는 노영민이고 그 이외에 추미애 애완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러면서 차제에 이 국면에서는 이 개각도 조속히 단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엑스트라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쉽게 안 되잖아요. 근데 김두관이가 연속해서 탄핵을 계속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 이것을 지금 해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검찰개혁 시즌2. 검찰개혁 시즌2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여당 안에 있는 권력기구 개혁 TF팀을 검찰개혁 특위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린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이 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 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골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여당의 허영 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 뺏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이 문제라는 인식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페북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에 있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혁,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시즌2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권 안에서는 이게 언뜻 보면 강공 드라이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출구 전략까지를 염두에 둔 로키 대응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처음으로 이 행정법원의 이 패소 판결이 나면서 민주당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잖아요.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상당히 강공 모드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로키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딱 하나죠. 우선 잠룡군에서, 여권에서 이재명한테 밀리는 추세가 상당히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성 친문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로서는 이낙연 대표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을 경우 함께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말이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다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일어났냐면 최근에 대전 유성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에 전격적으로 24일 날 고발했어요. 이 법률은 공용서류 무효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즉 선거 관련 서류의 훼손 이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총선 때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 유스호스텔 거기서 개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 개표 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기호 1번 민주당 박수현 후보로 분류된 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성 후보의 표가 많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미래통합당 측 개표 참관인이 목격을 했고 이것을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즉각 해당 참관인의 이의를 수용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분류했고 이때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가 다가와서 상황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하나 있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선거 사무원에게 손짓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찢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사무요원이 그래서 이렇게 관련 서류를 찢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선거 사무원이 찢은 것은.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투표 보조용구, 그 다음에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를 손괴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교적 이 죄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발 내용은 이 김소연 변호사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지난 5월 달에 말이죠. 부여개표소 분류기에 이상이 있다는 제목하에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 부여군 선관위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CCTV를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보해 보니까 이 영상에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용지를 재분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요. 당시 재분류를 한 것은 맞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투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금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민 여러분들 아시죠? 조국 흑소 공동 저자 이 단국대 기생충 전문가 교수입니다. 의대에 이 단국대 이 서민 교수가 말이죠. 이름이 서민이라서 항상 헷갈려요. 참말로 서민인지 의대 교수면 서민이 아니죠. 어제 말하자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내년부터는 제발 땅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제를 좀 강화하자. 단일세제를 좀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서민 교수가 다시 비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사장 같은 어용 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죄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경률 회계사도 유시 이사장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된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요거를 비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새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빗대가지고 서민 이 교수도 이 새 소망이 이런 사람들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덤으로 털보도라고 썼는데 이 털보는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유시민 플러스 덤 누구냐? 김어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이 서민 이 교수는 유 이사장 또 뭘 비판하고 있냐면 유 이사장이 지난 7월달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작년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 검찰에서 유시민 재단 이사장, 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 계좌를
맞이하면 금융 계좌를 추적했다, 조사했다, 요렇게 비판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무리 비공개로 말하자면 계좌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계좌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